안녕하십니까. 10주차 2교시 AI 리터러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교시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와 인문학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쓴 글을 가지고 했고, 이것은 이번 바로 며칠 전에 이제 후한 글인데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고, 챗 GPT, 바드, 2023년에 우리에게 한층 다가온 AI를 대표하는 단어들이다. 챗 GPT와 바드를 구체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의 성능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H의 저자 이지성은 컴퓨터의 출현이 손수레라면 인공지능의 출현은 우주 로켓에 비견할 만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현재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그 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다. 동시에 스스로 입법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그것을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견 모순을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예로 들어 생각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다. 자동차 회사들은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데 경쟁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속도 제한 법규를 만든다. 속도 제한 법규가 있기에 우리는 안전한 교통 생활을 할 수 있다. 빠른 속도에서의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일반인보다 오히려 자동차 개발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공지능 규제 법안 제정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자동차 속도에 대한 법규도 또한 만들어야 하듯이 인공지능을 막 개발시킨 것과는 또한 별도로 인공지능을 또 제한하는 그런 법규 또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인 거죠.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위험 등 4단계의 위험으로 분류하고 이중, 저위험 또는 최소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3단계에 대해 단계별 규제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람들의 안전, 생명, 권리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유해한 인공지능을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단계로 분류해 유럽 연합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렇게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운행에 속도 제한을 두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자동차의 출현 자체가 일정 부분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출현은 일정 부분 인공지능의 인간 대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키오스크가 계산원을 대체하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는 150년 이상 글쓰기 수업을 강조해 왔고, 그곳의 토마스 젠 교수는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은 독서와 글쓰기가 유일하다고 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절제력을 길러야 한다. 잡스, 빌 게이츠를 비롯한 미국 실리콘밸리 회사의 임직원들은 그들의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디지털 기기의 개발자로서 그것의 위험성,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위험성, 부작용의 여러 내용 중 핵심은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시킨 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출현이 어느 정도의 인간 대체를 전제하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대체되느냐. 그래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된다. 가장 큰 예가 키오스크 계산원인을 키오스크가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또한 이제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를 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우리 사회에 활동하게 된다면 음, 그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이렇게 우리 실제로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가 계세환원을 대체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음,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LG나 어디 그 삼성 이런 데 뭐 전화해보면 어떻습니까? 더 챗봇이 하고 있죠? 챗봇. 음,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인간 대체로 볼 수 있는 거죠. 전에는 다 텔레마케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일반인으로서 미래의 AI 사회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AI 사회에 대한 공경과 막연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독서, 글쓰기를 통해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절제력을 기른다면 AI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독서, 글쓰기를 통해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제 그게 일단 뭐 핵심으로 제가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또챗 GPT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AI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알파고, 인공지능 로봇, 챗 GPT, 네, 오픈 AI 회사에서 이거를 네, 출시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AI를 인식시킨 것은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그 전까지는 AI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에는 우리가 이제 AI 하면 이제 챗 GPT가 되는 거죠. 대체 이제 챗 GPT가 뭐냐? 이 정도 그 GPT의 챗 GPT에 관한 아주 뭐 구체적이고 깊은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이게 뭐냐 이 정도만 네, 간단하게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이겼죠? 과거에는 그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파고는 이길 수 있었나? 과거에는 뭐 모두 인공지능이 바둑 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해야 1급. 그렇죠? 알파고의 학습 방법이 이전의 AI와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알파고 이전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를 보는 건데 아까 바둑 대결, 인간과의 바둑 대결 그리고 이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한 거죠. 이를 이제 개선한 것이 딥러닝인데 1초에 312조 번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어, 100대인가요? 이거를 이걸 플러스 100대 한 다음에 그것을 또 100일간 100일간 또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 챗 GPT를 내놓기 위해서 네, 일주에 312조 번 계산할 수 있는 이 컴퓨터를 또한 100개, 100개가 아니고 1만 대네, 1만 대. 내가 100개랑 1만 대를 좀 헷갈렸는데, 1만 대, 1만 대. 네. 그래서 1만 대를 플러스 시킨 거예요. 1초에 312조 번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1만 대를 연결시켜가지고, 그거를, 어, 그거를 100일 동안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100일 동안 학습을 시켜서 출시를 딱 내놓은 거예요. 서비스를 딱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1교시에서 말씀드렸는데 개와 고양이 구별이 해서 그 이전의 AI는 전문가 시스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전문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개의 모든 특징을 주입시키고 고양이의 모든 특징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진 100장, 사진 1000장, 사진 10,000장, 사진 이렇게 처음에 주면은 개와 고양이를 컴퓨터가 다 구분을 해요. 물론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정답률이 쭉 올라갑니다. 오, 대단하다. 근데 데이터가 어느 딱 선 이상 가면은 갑자기 이제 또 떨어져요. 정답률이 막 떨어져요. 그것은 뭐냐?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 다리는 4개라고 학습을 시켰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다리가 3개인 고양이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3-4살만 돼도 아기들한테 고양인지 개인지 물어보면 바로바로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초기 인공지능은 이런 어떤 예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귀가 한쪽 짧은 고양이랄지 꼬리가 없는 고양이랄지 이런 고양이들을 구분하지 못한 거죠. 죽은 고양이도 구분 못한 건데 우리 인간은 바로 알았잖아요. 인간부터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높게 평가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딥러닝 인공신경면이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사람의 어떤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어떤 사람의 언어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06년도에 그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딥러닝 논문이 발표돼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제 3차원까지 됐는데 얘들은 그 4차원, 5차원 아주 무한대 차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차원의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 네? 그러면 네. 과거는 개와 고양이의 사진 10만 장의 특징을 주입시켰어요. 우리가 학습을 시킨 거예요, 우리 사람이. 10만 장 사진을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개와 고양이의 10만 장 사진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스스로. 스스로 학습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 사진의 100장을 우리가 본다고 보면, 뭐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차이가 심할 수도 있잖아요. 이 고양이랑 이 고양이랑 특징이 얘도 특징이 아주 다르네, 선별적이네, 다르네. 그런데 또 막 넘기다 보면은 이 고양이와 이 고양이의 특징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거의 같네, 거의 같네. 그걸 못할 수 있잖아요. 다른 점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뭐 거두미가 얘 3개인데 얘 4개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특징들을 컴퓨터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 작은 미단 차들도 다 얘들이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가중치를 두고 그런 걸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데 그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이제 다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률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1초에 312조 번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음, 사실 어떤 그 깊은 정신적 투쟁의 산물로서 깊은 사고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생각을 그냥 연산을 겁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한다 뿐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그 고양이나 어떤 개의 잠재된 패턴 이런 것들을 애들이 이제 알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몰랐는데 그 개들이 알아낸 거죠. 그 패턴을 과학적 발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자, 그 사람의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얘들이 들여다본 것이 아니냐. 왜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냐면, 뒤에 또 잠깐 나오겠지만, 어, 이 챗 GPT에서 P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얘들이 이제 우리 엄청난 우리 인간의 어떤 문서를
그 영어로 만들어진 문서는 거의 모두 다 얘들이 읽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언어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어떤 그런 패턴, 전체적 패턴을 이 컴퓨터는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네. 이런 딥러닝 방식 중 가장 앞선 것이 바로 이제 지금 가장 앞선 것이 챗 GPT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고나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챗 GPT가 바로 이제 인공지능 중 일반인들에게 정면으로 나타난 것, 처음으로 정면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50년이나 100년 후에 인공지능의 출발을, 그때 인공지능이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야, 우리의 처음은 챗 GPT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초에 312번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100대가 아니라 만 대. 만 대를 합치는 또 100일 동안 학습시키는 서비스를 내놓은 거죠. 만 대. 네. 그래서 챗 GPT 사용 인구 변화 그래프인데 여기 보면 넷플릭스가 있고 트위터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스포티파이가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이 정말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여기 챗 GPT는 뭡니까? 거의 그래프가 일직선이죠? 거의 일직선이에요.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100만 명 도달 시점이 챗 GPT는 단 5일이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빨랐다고 하던 인스타그램도 2.5개월, 페이스북 10개월, 넷플릭스는 3.5년이 걸렸는데 사용자 100만 명까지 도달하는 시점이 챗 GPT는 5일에 불과하다. 5일에 불과하다. 이들이 이제 하루에 한 달에 $20씩 내고 이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적자가 나오죠. 챗 GPT에서 이제 우리 하나씩 알아봅시다. 그 정체를. 챗이 뭔가? 대화형이라는 거죠. 대화형. 대화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챗 GPT나 저는 이제 챗 GPT는 안 써봤고 바드를 전 써봤는데 바드. 음, 바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창피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좀 그래도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자, 대화형 바드도 대화형이고 챗은 대화형인데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 기억이 필요한 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핵심어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개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기 기억이 필요한데 너 어제 뭐 했어? 극장에서 영화 봤어. 그거 재미있었어? 그러면 원래는 나는 극장에서 영화 봤어 라고 원래는 써야 돼요. 이거 정확히 이제 하려면 나는 극장에서 영화 봤어. 이게 대화성을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너 어제 뭐 했어? 주어와 허수가 확실히 있잖아요. 극장에서 영화 봤어 하면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전의 인공지능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극장에서 영화 봤어. 이렇게 정확히 써줘야 돼요. 나는, 내가. 근데 이제는 너 어제 뭐 했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극장에서 영화 봤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극장에서 영화 봤다는 뜻이다. 그러면 또 그래서 그거 재밌었어? 그거라고 하면 그거는 앞에서 말한 영화구나.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네. 만약에 이게 대화가 그냥 안 되었다. 그렇다면 달일이 그거 재밌었어가 아니라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돼요. 어제 본 영화는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또 한 가지는 그 뒤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G는 generative, 생성하는, 만드는,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성할 수 있다는 거, 만들어낼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학습하면 그림을 그리고 동영상 학습하면 동영상을 만들고 글을 학습하면 글을 쓰는 거죠. 챗 GPT는 이제 글을 쓰는 인공지능인데 알파고하고 약간 달라요. 네. P는 이제 프리트레인 사전 학습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인데 3천여 개의 단어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다. 이미 그러니까 영어로 나오는 출시된 거의 모든 문서는 어, 다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학습할 때는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조금만 학습시키고 나머지는 알아서 학습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 정도만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더 길어지니까.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딥러닝 모델이다. 다음 단어가 무엇일지를 확률로 예측한다. 다음 단어가 무엇일지를 확률로 예측하는 건데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텐션 모델이다. 이제 어텐션. 이게 아까 대화형에서 또한 중요한 건데요. 이전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 질문에서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어제 카페에서 노래하는 아이를 봤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처음에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응? 야, 나 어제 카페에서 그 노래하는 아이유를 봤어. 너무 사갔으면. 정말? 진짜? 야, 근데 아이유 진짜 노래하는 거 들었어? 노래 잘하대? 또는 뭐 아이유 예뻐? 이렇게 말을 하겠죠? 노래 잘하대? 아니면 예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전에 인공지능은 어제 카페에서 노래하는 아이유를 봤어라고 했을 때 그게 핵심 단어가 아이유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 멋대로 뱉어요. 그래서 어떤 AI는 카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야, 카페 커피는 맛있어? 카페 분위기는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약간, 야, 지금 너 뭔 소리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챗 GPT는 어제 카페에서 노래하는 아이유를 봤어. 그러면 노래 잘하대? 예쁘대. 이런 식으로 마치 사람이 대화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우 근사한 대화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그럴듯하게. 그런데, 어, 여기서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해야겠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어,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챗GPT라는 게 거대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처럼 대화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어떤 문장을 내놔요. 네.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문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뭐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숙제 같은 것만 다 이걸로 해오고 이러니까 네. 그럴듯하니까.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 이제 얘들이 어떤 정보를 내놨어요. 내놔서 처음에는 그 정보가 거짓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해보니까 얘들이 거짓인 정보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얘들이 그럴듯하게 내놓는다 뿐이지, 그럴듯하게 내놓는다 뿐이지, 그게 참과 거짓은 판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계상 한 25%는 잘못된 정보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점은 이제 너무 그럴듯하니까 원본과 오리지널과 카피본을 헷갈리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카피본 같이 원본처럼 쓰고 어디서 긁어오는지. 근데 출처를 밝히질 않아요. 애들이 가져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책을 읽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석사 논문을 쓴다, 석사 논문을 쓴다, 300개의 책을 읽었고 500개의 책을 읽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래도 참고문을 어떻게 다는데 너무 많은 걸 가져오기 때문에 출처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원본이고 어디가 뭐 잘못된 건지, 카피본인지, 또는 거짓 정보인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이 못하니까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전문 영역에서 두세 명의 똘똘한 직원 역할은 지금 GPT가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본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건 챗 GPT는 아닙니다. 바드에 제가 해봤어요. 저는 이제 바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챗 GPT가 이렇다는 건 알고 있었고, 다들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나. 네, 책에서 챗 GPT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읽었기 때문에 다들 한번 해봤는데, 자, 이순신이 일본 해군을 물리치는데 이지스함을, 뒤가 안 나오네, 이지스함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했나.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순신이 일본 해군을 물리치는데 이지스함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했나? 그러면 이기싸움이 아니고 거북선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정상이죠. 근데 이게 현재 인공지능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답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뒤에 우리가 거대한 LLM 언어 모델을 가지고 어,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훌륭한가. 이것에 지금 연구된 거라 이렇게 하면 얘들이 답을 어떻게 내느냐. 제가 실제 한 거를 제가 여기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이순신이 일본 해군을 물리치는데 이기스함을 어떻게 이용했나요? 그러니까 이준
이순신이 일본 해군을 물리치는데 이지스함을 이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지스함의 레이더를 이용하여 일본 해군의 함선을 탐지하고 추적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순신은 이지스함을 이용하여 일본 해군을 물리치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로 이순신은 1598년 11월 19일 요량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기함인 선조 이순신을 이지스함의 SM 다시 쓰리 미사일을 요격하여 일본 해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일본 해군의 기함이 정말 이름이 선조 이순신인가? 이것도 사실 저도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마지막 이런 말이 나왔었죠. 물론 이순신의 이지스함을 이용한 일본 해군을 미친다는 것은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보여주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다른 답안 보기가 있길래 다른 답안 보기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눌러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여기는 아예 이제 그런 말 없어요. 이것만 보는 사람은 정말 이순신이 이지스함에 네, 이지스함에 정말 이용한 것처럼 나오는 거죠. 이순신은 이지스함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밀치는데 이용했습니다. 이지스함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이용하여 일본의 군의 함선 조기에 탐지하고 공격했습니다. 이지스함은 360도 전방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지스함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일본 해군을 물리치고 조선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순신은 1592년 10월 20일 한남대첩에서 이지스함을 이용하여 일본의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순신은 이지스함의 레이더를 이용하여 일본의 함선을 조기에 탐지하고 SM-2 미사일을 사용하여 일본의 함선을 요격했습니다. 또한 이지스함의 전자전 장비를 이용하여 일본의 함선을 교란함으로써 전투에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스함의 강력한 화력을 이용하여 일본의 함선을 무력화함으로써 전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순신의 이러한 승리는 조선의 바다를 지키라는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지스함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완전한 거짓 정보죠? 잘못 나왔죠? 네. 물론 이제 이걸 질문한 사람 자체가 어, 이순신이 이지스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런 거니까 이거는 말이 잘 안 된 거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대화할 때 어때요? 야, 이순신이 이지스함 어떻게 이용해서? 야, 그럼 이지스함 아니야. 거북선 이렇게 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이제 안 됐다라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다잖아요, 지금. 그럼 읽어보니까 어때요? 여기 아마 한산도 대첩과 아니요, 이지스함과 뭐 레이더 이런 것들을 거북선, 이런 걸로만 바꿔도 어때요? 말이 되죠? 네. 이걸 제가 친 게 아니라 제가 딱 질문 던졌을 때 바드가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정확한 정보를 대입했을 때, 지금 한 75% 데이터는 상당히 수준 높은 이런 자료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뭐 논문 같은 거 쓸 때, 챗 GPT한테 시키면은 쓴다는 거죠. 인공지능한테. 자, 그러면은, 어, 이번 주차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숙제가 있어요. 숙제 있으니까 여러분 숙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독후 감상문 쓰기죠? 감상문 쓰기 있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 학생 한 분이 보내준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피드백을 할까 말까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먼저 미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감상문, 독서 감상문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